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10주차 수업이죠. 여러분 9주차에서 과제 제출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출만 하시면은 점수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하고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에는 차등을 두겠지만 네, 일반 과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20점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유아기 혹은 영아기, 이 어릴 때의 기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요 개념으로 대상이라던가 자기표상, 대상표상, 대상관계, 또 이 정도면 괜찮은 부모 노릇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대상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그 장소, 사물, 환상 이런 것이고 대상에는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상 관계는 어린 시절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됐을 때에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이 대상 관계에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갖는데 자기 표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존감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을 보면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 혹은 자기 자신에게는 무언가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개념을 배웠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 노릇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한 부모 노릇, 이것은 뭐냐면 아이 욕구에 대해서 감수성과 반응성이 높으면서 일관성을 가진 어떤 돌봄의 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아기 때는 잠을 자든 먹든 배설을 하든 전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하기가 힘들죠. 갓난 아기가 스스로 우유를 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돌봐주는 주 양육자와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분리개별화, 처음에는 대상자 엄마와 내가 같은 존재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요, 엄마가 울면 따라서 우는 아기들 되게 많거든요. 엄마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안정감과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엄마에게, 주 양육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나를 돌봐줄 것이고 주 양육자의 돌봄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주 양육자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면 이 아이는 불안하겠죠. 또한 엄마가 내가 원할 때마다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혹은 엄마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엄마가 안정성과 신뢰감을 주는 양육을 했을 때에 분리개별화의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대상관계가 이제 분리가 된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엄마와 나를 동일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부터 엄마와 내가 다른 단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개별화가 잘 돼야지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잘못된 부모 노릇이 나오죠.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던가 너무나 엄격했을 때. 자, 그런데 이것들이 분리개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성장 발달에서는 부모 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나요? 이제는 두 번째 이론으로 대화 가족 치료 이론이에요. 네, 우리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 치료 이론은 대충 내용을 보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대화 가족 치료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보나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은 가족 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경험적, 뭐 유아기 때 경험 이렇게 다세대, 여러 세대가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10주차에는 대화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혹은 멀어지고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독점하거나 자기 혼자 얘기하거나 자기 얘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얘기를 톡톡 끊거나 그러면 싫어하죠. 우리 한때는 진상이라는 개념 속에 노래방에 가면은 마이크를 독점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 부를 때마다 따라 부르는 사람 옆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상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만큼 무언가를 독점하려 한다면 자, 그런데 이 대화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가족 상담과 치료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번 학기 내내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잘 돼요. 누군가에게 예의를 지키고 뭔가 잘 되는데 오히려 가족 관계일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내 가족한테는 그냥 확 질러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바로 이 가족 간에도 대화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대화로 인해서 가족이 역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가족 치료 이론의 주요 개념을 한번 볼게요. 가족 의사소통의 5가지 공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모든 행동은 대화이며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은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표현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죠. 예를 들면 말로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던가 뭔가 불안하게 몸을 떤다던가 뭐 이런 증상들을 봐야겠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화는 내용과 관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관계 차원. 자, 이건 뒤에 가서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에는 구두점의 원리가 있다. 네 번째, 대화에는 디지털과 아날로직 방식이 있다. 다섯 번째, 대화는 상보성과 대칭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모두 하는 것이 전부 다 대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대화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또 공적이든 사적이든 성공적이든 성공적이 못하든 우리는 대화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동으로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말없이 한번 안아준다던가 이런 걸로는 우리
용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언어로만 국한시키는 건 아니죠. 비언어적 행동도 그렇게도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에는 내용과 관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용과 관계 차원이 있다는 이제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와 정보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혹은 그냥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있는 거죠. 대화에서는 정보 이런 거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시간이 밤 10시인 딸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예입니다. 밤 10시로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딸이 연락도 없이 12시 반에 귀가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딸한테 너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지금 몇 시인가가 궁금해서 물어보신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 지금 들어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었니? 네가 늦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걱정했고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딸은 거기서 12시 30분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대화예요. 너 지금 몇 시니? 라고 엄마가 물었기 때문에 딸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엄마가 궁금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딸이 걱정을 하게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왔다는 거에 대한 꾸지람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화에는 관계 차원이 있고 어떤 정보,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지금 몇 시니? 이게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는 정말 시간이지만 내용과 관계 차원에서는 네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니? 엄마가 걱정했잖아 라는 의미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대화에는 구두점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연속되는 관계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반복적으로 맨날 술을 마시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아내는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바로 이 구두점의 원리인 거죠. 누가 먼저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는 계속 답도 없이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대화에는 디지털과 아날로직 방식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건 바로 디지털 방식이에요. 아날로직 대화는 얼굴 표정이나 신체 동작 등 비언어적인 거. 우리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의 높낮이, 빠르기, 강약, 목소리 톤 이런 게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 잘했다 이거랑 잘했다 이거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디지털은 그냥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냐 그러지만 아날로직은 말투라던가 얼굴 표정 이 비언어적인 것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한국 대화에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잘나서 정말 이게 어머 너는 정말 잘난 것 같으라고 칭찬하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비꼬고 조금 우습게 알고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시킨다면은 이게 논리적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상보성과 대칭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해도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게들이 서로 다른 거죠. 수평적인 것도 있지만 한쪽이 의사결정의 권한을 더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권한에서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이 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힘이 세거나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유아가 있는 집에서는 외식을 할 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해요. 이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힘이 세거나 윗사람이거나 뭐 그 신분이 높아서가 아닌 거죠. 비록 아이이지만 일단은 어리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아이가 끼치는 영향력이 더 그만큼 크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반드시 뭐 집안 어른이어서 혹은 권력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화는 상복성과 대칭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상보 관계는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해도 상대방이 그러한 관계를 수용하고 따르는 관계.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는 할머님이 계셔가지고 할머님 드시기 좋게 저녁 외식을 우리 죽으로 먹자. 그럼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보성인 거죠. 대칭 관계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쪽이 다른 의견을 이렇게 내놨을 때에 따라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내놓고 합의를 보는 단계죠. 나는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고기는 별로고 우리 간단하게 먹으면 어떨까? 이건 바로 대칭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고기 먹고 싶어. 그래, 알겠어요. 이거는 바로 상보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는 때로는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에 그것을 권력에 의해서 혹은 영향력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집안의 어른이시니까 따라야 돼. 이것도 있지만 집안의 아이지만 일단은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놀아야 엄마도 편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대칭성은 서로 의견을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역기능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은 가족 의사소통의 5가지 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말하거나 듣는 사람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대화의 요소를 부정하여 관계에서 역기능이 나는 거죠. 바로 우리 뭐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간에 혹은 뭐 자녀와 부모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부정하는 거 혹은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러면서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대화를 거부했다, 내 말을 부정했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인격을 건드린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죠. 괜히 우리는 그냥 그 말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혹은 얘가 이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나 봐.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대화도 어렵지만 바로 이게 그 사람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아내가 화를 내는 표정을 지어 놓고서 남편이 왜 기분 나빠? 그럼 나는 그런 적 없어. 화낸 적 없어. 뭐 이런 것들. 내용에 이제 그 부정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참 다리가 굵네. 이렇게 무심결에 얘기했는데 아내가 기분이 나빠서 뭐? 내가 다리가 굵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튼튼하다고 나이 먹을수록 하체 건강이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서 좋겠다고. 분명히 아까는 다리가 굵네와 하체가 튼튼해서 건강에 도움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하는 내용의 부정인 거죠. 또 듣는 사람에 대한 부정은 지금 상대방을 향해 말해놓고 너를 해서
너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고 듣는 사람을 또 부정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관계에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 기대하거나 규정하는 관계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계 방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역기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재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이면적으로 규정해 둔 두 사람의 관계가 다르면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경쟁하듯 나타나거나 혹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게 된대요.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부부 갈등이 있는데 두 사람 간에 합의되지 않는 규정이 그 원인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남자는 당연히 여자가 남자를 섬기고 내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난 아내가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아내도 당당하게 돈을 벌다 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만 살림을 했을 때는 그냥 남편이 꼭 먹여 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남편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고 이랬는데 이제 아내도 생산활동을 하게 되니까 남편의 말에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오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미리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통 명절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당연히 며느리가 남편의 집, 뭐 우리 시댁, 남편의 집은 시댁이라고 하고 왜 여자의 집은 처갓집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이것도 말이 많은데 당연히 남자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여자 쪽 집을 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등도 우리 항상 명절 때마다 나와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워낙 사회적인 인식이 좀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연히 여자가 와서 일해야 되는 거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이면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관계 방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라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대화 있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며느리도 귀한 딸인데 왜 며느리는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 또 자신이 보고 자란 어머니의 모습 그 며느리의 상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참 그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왜 여자는 생전 본 적도 없는 남편의 조상을 위해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기대를 하거나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 되면은 너네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댁에 와서 일을 해야지라는 것을 우리 시댁에 와서 뭐 음식 좀 해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도 며느리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기대하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 역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런 집도 있었죠. 월급을 타면은 당연히 시어머니 생활비를 드려야지. 이거를 그냥 합의되지 않은 거.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왜 시어머니만 드려? 친정 어머니도 드려야지. 아니 친정 어머니는 왜 드려? 아들 가진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는 드려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서 그것이 TV에서 나왔던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대화를 통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 대해 자기네가 마음대로 규정하고 기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며 자신은 그 결과일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여 병리적 의존의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네, 참 제가 읽으면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고 그 얘기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것들이 아니라 한쪽에서 참고 이해했으면 다툼이 안 생겼죠. 그죠? 근데 이것들을 나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책임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우리 앞서서 구두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맨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잔소리를 하는 아내. 이렇게 맨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니 내가 잔소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 얘기는 서로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너 때문에 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야. 잔소리를 하는 너 때문에 내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병리적 의존 관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관계인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뒤지고 볶고 싸우면서 또 계속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잔소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 잔소리가 끊기게 되면은 잔소리를 끊었는데 왜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오지? 이게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그 행동을 합리화하려면 핑계를 대려면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으려면 남편이 잔소리를 하고 트집 잡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잔소리를 멈춘다던가 아니면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행동을 멈춘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내 얘기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하면서 병리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좋아서라기보다도 내 행동을 뭔가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려면 잔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아내가 필요하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필요한다는 거죠. 각자 고유한 자기 영역을 지녀요. 잔소리의 영역,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영역, 그 영역을 지키는데 그 영역을 유지한 채로 서로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어서 마치 잔소리가 멈추게 되면 이제 술을 안 먹어야겠지만 잔소리가 멈췄다고 해서 그럼 술을 안 먹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술을 먹는다는 거죠. 반대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행위가 끝났으면 잔소리를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느냐? 안 멈춘다는 거죠. 또 다른 걸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어떤 예가 나오냐면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딸이 있어요. 이제 너도 대학생이야. 다 컸는데 방 정리나 청소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니? 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은 가만히 두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엄마 잔소리를 해? 안 그래도 좀 치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더 하기 싫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구두점, 마침표. 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원인이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서로 핑계를 댈 뿐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 인식한 이거 전체라고. 결국은 전체로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네가 청소만 해봐. 근데 잔소리를 멈추지. 딸은 엄마가 잔소리만 멈춰봐. 내가 그럼 방 청소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상대방이 내가 변해야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해야지만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싸움이 끝이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왜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나요? 우리 친구 관계에서 혹은 가족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그 탓을 돌리며 네가 이랬기 때문에
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네, 저는 상당히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언어와 비언어의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한다. 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에요. 디지털과 아날로직 방식이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유교적 가치, 또 예의, 한국인 정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체면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더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거절하는 게 미덕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상대방 그러니까 분명히 더 먹고 싶은데 우리는 거절하는 게 바로 미덕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네 분명히 디지털 방식은 그만 먹을게예요. 근데 아날로직은 더 먹고 싶은 거죠. 바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네 화 내고 지금 화가 나도 그 화를 억눌러서 화난 그대로 표현을 보통 안 하죠. 얼굴엔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겉으로는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직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네, 겪는 일이죠. 안 괜찮으면서 아이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있어도 이성적으로 자신에게 왜 화가 났는지 왜 섭섭한지 잘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눈물부터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러한 차이들이 상대방과 특히 가족인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이유를 설명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고 사람을 보면 괜찮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데 화났어? 기분 상했어? 말해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화가 더 나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은 언어와 비언어의 불일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고 남의 눈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괜찮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관계하는 두 사람이 자주 사용하거나 본인에게 더 익숙한 대화 방식이 불일치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조근조근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상대방이 좀 무뚝뚝하고 간단명료하고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말이 너무 길어. 자기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저 사람은 너무 그냥 설명 이런 게 없어. 너무 무뚝뚝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고 자기 위주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나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조곤조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용건만 간단히 딱 할 말만 저거는 무슨 경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에 여기서 오는 또 불일치가 뭔가 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일일이 다 말해야 알아?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네 자기가 익숙한 대화 방식 이런 거에서 네,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힘을 남용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때는 거죠. 어느 한쪽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보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에 권한이나 힘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이용해서 대화가 아닌 설교를 한다던가 일방적인 주입식 방법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뭔가 제압하려고 할 때에는 또 역기능이 발생하죠. 좋게 잘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조근조근 잘 얘기해도 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화하는 방식이 협박이라던가 위협이라던가 이러면은 내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느끼게 되겠죠.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대화법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편한 관계라는 이유로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뭐 나를 하루 이틀 봤어? 이 정도로 하면 대충 그냥 알아들을 거야. 이게 너무 많아서 상대방의 얘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이 대화로 인해서 그 관계가 더 역기능적이고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가족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으로 대화에 대한 대화,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방법, 이게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의사소통 자체에 관한 의사소통 등 초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대화에 대한 대화를 딱 시키잖아요. 이러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내가 괜히 그랬냐?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러면서 싸움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중간에 껴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왜냐면 상담자한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거든요. 아드님은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대요.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가 그땐 상황이 이래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은 또 아들에게 가서 아버님은 상황이 이러셨대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과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에 대한 대화, 소통에 대한 소통,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어찌 보면은 그 안에서 더 큰 싸움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냥 가족끼리 대화에 대한 대화, 소통에 대한 소통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중간에 상담자가 껴서 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주고 이것들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관계 회복은 좀 더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대화할 때에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이걸 지적했을 때에 우리 누구나 다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쵸?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지? 어머 내가 그랬나라고 내 모습을 좀 돌아봐야겠다는 것 그거를 1차적으로 목표를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들으면 기분은 분명히 나쁘거든요. 근데 그 나쁜 것을 그냥 나쁜 그대로 표현하고 거기서 감정이 욱하고 치고 나가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랬나? 어머 그랬다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려면 대화에 대한 대화를 얘기할 때 상대방의 대화에 나쁜 지적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좀 말하지 마요.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나마 그냥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갈등으로 남아있다가 이것들을 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밖으로 끌어내면서 정말 그냥 갈등이 아닌 감정 싸움으로 진짜 번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기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의사소통의 5가지 공리에 근거하여서 분석하고 가르치기, 조정하기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5가지 공리, 우리 아까 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에 함께 우리 공부를 했어서 처음에 얘기를 제가 드렸죠.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우리는 무조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언어적인 표현이든 비언어적인 표현이든. 2번째, 대화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내용과 관계 차원이 있다. 12시 30분에 들어온 딸에게 너 지금 몇 시니? 그건 정말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대화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 3번째, 대화에는 구두점의 원리가 있다. 잔소리를 하는 아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네, 누군가는 마침표를 찍어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4번째, 대화에는 디지털과 아날로직 방식이 있다는 거.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할 때의 음성, 표정, 높낮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5번째는 대화에는 상보성과 대칭성이 있다.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따라가지 않는, 혹은 영향력을 가진 존재, 아이 같은 경우 이럴 때 그렇게 하는 상보성도 있지만 서로 의견을 내면서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어떨까라고 서로 대칭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다. 이 5가지의 공리를 분석하고 가르치고 조정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구두점의 원리.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오니까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고,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니까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오시고, 이건 전부 다 각자의 생각에 따른 상대방에서 원인을 물어보는 건데 그 관점을 좀 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술을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구나. 혹은 아내가 계속,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나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뭔가 서로 간에 약간 좀 행동을 그 행동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서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친다는 거죠. 또 이 부부 혹은 이 가족의 문제는 뭐였는지, 대화하는 방식의 문제인가? 내용의 문제인가? 타이밍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인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이게 분석이 되고 가르치기가 되면 조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아버님의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버님의 생각이 아닌 뭐 자녀분들 혹은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따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서 뭔가를 좀 조정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주면 더 좋겠죠. 자, 이때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지시적이며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유하고 청유하는 것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가족 간에 무언가를 바꾸면서 특히나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낯간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소 지시적으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좀 지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자 의견을 내셔가지고 서로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자율권에 맡기게 되면 안 한다고요. 일단은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는 방식,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부터가 굉장히 낯간지럽고 쑥스럽고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상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소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확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 가족 치료 이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11주차에서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 3번째로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영아기 때 혹은 유아기 때의 어떤 그런 겪었던 일 혹은 양육자와의 관계 이것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가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구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었죠. 이번 시간에 했던 대화가족치료 이론은 대화하는 방법들이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역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것은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이에요. 가족 구조에 대한 부분이구나. 가족 간에 역기능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들은 가족 구조에서 문제가 있었어. 가족에게 있는 어떤 위계 질서라던가 경계들, 또 그런 경계와 위계 질서가 너무 밀접하거나 너무 산만하거나 너무 서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가족 관계에도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지나치게 개입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단합이 잘 되는 가족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또 무관심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적절하게 가족과 가족 사이에 어떤 경계, 형제끼리도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의 영역을 또 보호해 줘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고 아이가 귀해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무너진 가족의 기능을 세워주면 되겠느냐? 바로 경계와 위계 질서를 바로 잡는 거다.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거죠. 현재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뭔가 부실공사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짓거나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거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 거치잖아요. 현재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가족 구조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계라던가 권한 이런 거 경계가 지금 무너진 것들을 각자 자기 페이스를 찾고 대치하게 하는 그런 거겠죠. 이제 우리 11, 12, 13주차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5가지 이제 이론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1주차에서는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1주차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